가정의 달 5월이라서 모두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40대 여성이자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을 기르는 농부입니다. 밭에 나갈 때마다 이 채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힘든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와 위로로 많은 용기를 받아왔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 위로와 재미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채택되어 멋진 목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의 업무를 도왔습니다. 자주 밭으로 나가 고사리를 손으로 만지며 농작물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농사일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모든 일을 할 줄 알아 일도 신속하고 능란하게 해내어 부모님이 맡긴 업무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농부가 되길 희망했지만 시골 생활에 지친 채 일생을 밭에서 보내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통해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수도권의 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지만 꽤 소문난 대학에 입학하여 시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축하해주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운해하셨고 아쉬워하셨어요. 농사일을 아주 잘하는 제가 떠나야 했으니 그럴 만했죠. 전 대학 생활에 충실했고 도시 생활에도 금세 적응했어요. 시골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하고 좋은 것들이 많았고 그 생활이 너무 좋아서 고향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는데 회사 생활도 저에게 찰떡같이 잘 맞아서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세월은 조금씩 흘러 30대 중반이 되었고 회사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외모가 잘생기거나 매력이 넘친 것은 아니었지만 내면이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성실하고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희는 약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은 제 남편을 처음 보시자마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기쁘게 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만 계셨는데 저를 크게 마음에 들어 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혼자 아들을 키워오며 많이 고생을 하셔서 잘 웃지 않는 분이라고 해명했어요. 그의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니 괜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혼 1년 동안은 그와 연애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어요. 각자 최선을 다해 일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나서 제가 모르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고운 말과 바른 말만 할 줄 알았던 그는 입에서 비속어와 욕이 쏟아졌고 온순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우는 모습이 여간치 않게 드러났답니다. 외식 중이었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고 다짜고짜 남편이 처음 본 남자에게 화를 냈어요. 야, 뭐 꼬라보냐? 밥 잘 먹고 나왔는데 내 눈빛 보니까 토 나올 것 같다고. 너무 놀라서 얼굴이 뚫어져라 봤다. 제 남편이 맞는지 그리고 욕을 들은 상대 남자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제 남편이 무서워 벌벌 떨며 말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커서 오해했나 봅니다. 라고 했다. 이 새끼야, 눈이 크면 작게 뜨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너 다음에 길에서 마주치면 무조건 도망가라. 내가 눈을 확 뽑아버릴지도 모르니까 라고 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 그만 갈게. 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90도로 숙여 사과를 하고 했다. 그래서 사라졌다. 전 남편에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보, 방금 무슨 짓 한 거야? 저 남자가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서 왜 시비를 거는 거야? 아니, 저 새끼가 기분 나쁘게 꼴을 보이잖아. 눈으로 욕하는 것 같길 한 소리 한 거야? 눈으로 욕을 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은 분노 조절 장애야. 뭐? 분노 조절 장애? 나 참, 욕 한마디 했다고 남편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이 여자야. 남자들은 원래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그런 걸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을 떼는 거. 밥을 먹고 최악의 일이 생겼어요. 그녀는 제가 잔인한 말을 한다며 짜증을 내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날 밤은 남편이 얼마나 무섭게 행동했는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같이 거리를 걸으며 우연히 한 여자를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야, 몸매 봐라. 죽이네. 빵댕이가 토실토실하니 밤일 끝내주게 잘하겠어. 나도 그런 여자랑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어디가 등이고 어디가 가슴인지 구분이 안 돼. 가슴에 뽕이라도 좀 채워놓지 그래. 지나가는 여자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고 저와 몸매를 비교하는 혼잣말을 하더군요. 하더라도 뭐라고요.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려는지 알겠어요. 진짜로 깊게 파보면은 가관이에요. 실망스러운 점들이 이것만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갈 테니까 당신은 먼 산처럼 떨어져서 다가와. 그나저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생긴 나와 볼품없는 당신이랑 한 줄에 섰을 때 내 체면이 흠이 든다고. 그가 말한 말마다 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결혼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천박하고 무례해서 도저히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한 남편의 가족인 시어머니도 쉽게 다루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한 분이라고 했다가 표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제 얼굴만 봐도 돈에 대해 계속 말하는구나. 늘 시댁에 오면서 막상 가만히 있잖아.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뭘 안 줄 거냐? 네, 용돈이야. 어머님, 매달 한 번씩 용돈을 주고 있다고. 그 돈이 적지 않으시겠지만. 게다가 어머님은 요리도 안 하시고 살림도 싫어하셔서 매주 내가 와서 반찬 만들어주고 살림까지 챙겨주고 있는걸. 그런데 왜 이러니? 내가 할 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뭐, 내 아들이 줄 돈을 내가 주는 거잖아. 너도 돈을 벌면서 내 용돈까지 주지 않겠냐고. 챙겨줄 수 있는 모습이야. 야, 내 집 한번 둘러봐봐. 벽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 보이지. 화장실은 자주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해 썩어 있어서 내가 진동하는 것 같아. 이런 집 구석에 사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 아니지. 어머니, 우리도 대출금을 갚느라 돈을 모으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곰팡이가 있고 냄새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오래된 빌라는 다 비슷한 상태예요. 아우, 마음이 찢어지는데 내게 말하기가 어려워. 돈을 조금이라도 주라고 했더니 싫어서 별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해.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길 바람. 시댁에 가면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삶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며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되 돈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도와드리겠지만 제 부인과 저는 결혼할 때 대출을 받아 매달 상환을 해야 해서 앞으로 3년은 더 이어야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는 다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내 부모님의 얘긴데 시골에서 큰 농사를 짓는다고 했잖아. 그 사돈들도 늙었는데 매우 은퇴하고 이 땅을 팔면 내 아들 좀 도와주라고 해도 괜찮겠지? 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아? 너도 알다시피 네 남편은 성실하고 일명을 좋아해서 금세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의 부모님에게는 농사를 언제까지 짓는 게 좋을지 물어보세요. 내 어머니께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농사 짓는 땅을 팔아서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지요? 아들의 사업 자금을 주고 집을 옮기고 싶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친정 부모님에게 은퇴 계획을 물어보도록 해봐.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 부모님의 농지는 언제 은퇴하든 결코 팔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 땅은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곳이니 돈으로 바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땅을 팔아서 남편이나 어머니에게 돈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요. 친정 재산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저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대답한 건데 시어머니는 아주 심하게 불쾌해하시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 잘난 줄 알았더니 시골 촌뜨기 년이 아주 계산적이구나. 내가 가진 게 없어 해준 게 없으니 받을 자격도 없다. 이건 아니야. 시골년이라고 해서 순한 줄 알았더니 토시년들보다 훨씬 더 싹수가 누렇네. 야, 내 어미도 너처럼 이기적이냐? 아니다. 그걸 물은 내가 등신이지. 시골 것들은 인심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가 보다. 내가 착각을 제대로 한 거야? 어머님, 어미, 애비라뇨.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거 불쾌합니다. 저희 부모님 욕을 하지 말랬더니 비꼬듯 대답하기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실수를 했더군요. 그러다 보니 여러 구절이 빠져서 섞이게 되었네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정확히 번역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큰 실망과 후회를 느끼면서 결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여러 곳에서 물어보았어요. 제가 혼자 이런 고충을 겪는 게 아닌지, 다른 며느리들도 비슷한 문제에 시달리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들어보니 거의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도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제 남편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부인에게 막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문제가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이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참아가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친정 부모님은 농작물의 수확이 다가오면 늘 우리 집에 농산물을 보내주셨어요. 시골에서 키운 작물은 도시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도 좋고 크기도 엄청 커서 택배가 오면 너무 반가웠어요. 다행히 남편은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이라 밥 대신 감자를 삶아줘도 군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 부모님이 농산물이 제일 맛있다며 자주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시더라고요.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었어요. 좋은 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단점들을 크게 마음에 담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많은 농작물을 보내주셨는데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지만 늘 거절당했어요. 시골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거절하셨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너는 내 말을 귀담아 들었니? 친정에서 보내주는 건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머니께서는 고구마와 감자를 좋아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안 드신다고 고집 부리셨는데 젓가 삶아드리니까 엄청 잘 드셨죠. 성의를 무시하지 않고 먹은 거예요. 저는 교양과 예의가 풍부한 사람이라서 사람의 성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이 도시로 가져가세요. 보기만 해도 목이 메인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간식으로 드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져온 고구마와 감자를 바닥에 내팽개치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시어머니께서는 도리어 화를 내셨어요. 야,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왜 고집을 부리고 야단이야.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이런 일 말고 차라리 돈으로 주면 먹을 텐데. 누굴 거지로 하나 줘도 안 먹는걸. 왜 이런 것만 가져오는지 계속해서 바다를 깨끗이 치우라고 가져가라. 저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음식을 시어머니께서는 결코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도 시댁에 갈 때는 돈 얘기로만 귀가 딱딱해지지 않도록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돈에 대해 자주 언급하신 탓인지 남편이 이상한 취미가 있었어요. 매주 10만 원어치의 로또를 사고 스포츠토토에 많은 돈을 낭비했대요. 매번 꽝이라도 계속 그 일을 했대요. 저가 말리려 해봐도 인생은 한방이라며 제 길을 가로막지 말라네요. 내가 로또로 1등에 당첨되면 곧바로 회사를 떠날 것이고 사업을 시작해 100억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어. 여보. 그런 허황된 꿈은 이제 그만 꾸고 이번 달에 대출금을 빨리 내야 하거나 늦게 내도 괜찮다. 전화 오게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씨,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멋진 미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니? 공감 능력이 떨어져 보일 때도 있고 감성이 부족하다 생각될 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로 부르잖아. 소시오패스가 뭔지 알아?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했어. 만약 나가 소시오패스라면 당신은 사이코패스야. 그것도 대한민국 1등 사이코패스인 거야. 떽떽거리는 주둥이만 보면 소름이 돋아.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먼저 마누라부터 갈아치울 거야. 로또 당첨 전에 미리 갈아치워. 소시오패스와 계속 함께 살고 싶냐? 당신이 더 얘기하면 돼. 진짜 가만 안 둬. 저의 경고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걸 매일 깨달으며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부부싸움은 거의 매일 했고 시댁에 가면 속이 심하게 상해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힘든 때가 돼서야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건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얼마 뒤에 아빠의 전화 목소리를 듣게 됐는데 사무치게 보고 싶더라고요. 도시 생활을 모두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서 며칠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콧바람도 쐬고 부모님도 뵙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겸해서 일주일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을 비웠고 햇살을 맞으며 꿀잠도 자다가 오랜 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을 보니 어느새 흰머리가 많이 나오고 주름살도 나무 테두리처럼 여러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미소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부모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기뻐하셨고 그 미소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를 안아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눈물을 다 흘리는 걸 누가 우리 딸을 울린 거야? 이렇게 아빠가 혼쭐을 끌었습니다. 내줄 테니까 말해보세요. 우리 딸의 결혼 생활이 많이 어려웠나 봐요. 이제 여기서 다 잊고 푹 쉬고 가세요. 저희는 너를 농사일 시키지 않을 거니까 고향길을 구경하면서 즐기며 가세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제 눈물 줄기가 더 굵어지더군요. 많이 웃어서 눈이 부었고 목소리가 가늘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시원하게 운 것 같았어요. 짐을 대충 푼 후 부모님의 조언대로 고향길을 건너 옛 추억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시골이 너무 싫어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고 내려오니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느꼈어요. 길가의 핀 꽃들과 드넓은 들판, 그리고 부모님의 밭가지가 모두 아름답고 찬란해 보였다. 또한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석양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 가슴을 감동시켰다. 다음 날 새벽에 일도 하러 나가시는 부모님을 따라 나섰다. 엄마는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도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선캡을 써 나왔는데 엄마와 아빠는 껄껄 웃으시며 잘 어울린다고 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밀어내셨지만 저는 이렇게 고향에 온 건 이왕이면 제 농사 실력이 녹슬었는지 여전히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밭으로 향했다. 그러나 저는 농부 체질이었는지 그렇게 하루 종일 요령을 써도 되어서 어디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구슬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너무 좋아져서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농사만 하면서 제 몸과 마음을 충전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 며 남편과 함께 내려와서 농사짓으면 어떠겠느냐고 우스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부가 된 모습을 상상해보니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렇게 충분히 힐링한 후 다시 도시로 떠날 시간이 찾아왔어요. 처음 고향을 떠날 때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서 떠나기가 무서웠답니다. 아빠는 떠나려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덕담을 해주셨어요. 힘들어도 지쳐도 쓰러지지 마세요. 뒤에는 엄마와 아빠가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언제든 내가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기대하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고마워, 아빠. 나 올라가서 열심히 살게. 부모님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단 게 다행이구나. 그럼 조심히 올라가세요. 응, 아빠. 잘 있어요. 엄마도. 안녕.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움직여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고, 제 스트레스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고 참아가며 살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돈에 대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시댁에 당분간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시댁에 오라는 말을 참은 것이 아니라 저와 대화 자체를 하기 싫어서 아예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였죠. 한 달 동안 시댁에 연락을 끊었지만 시어머니도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마음을 풀고 시댁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저는 제 자리에 있는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을 이기는 것이 나쁜 생각이라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해 더 잘 대해주고 모욕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에 남편이 바빠서 직장에 출근했기 때문에 저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뭔가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었고 백화점에 들러 옷을 한 벌 사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누군가 나오려는 것을 알았는데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이 모습을 발견하더군요. 드러냈고 뛰어난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현관 밖으로 나오셨어요. 낯선 여자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그녀가 해벌쭉 웃으며 말했어요. 저기요, 오늘은 혼자 가. 내일 내가 자기 집으로 데리러 갈게. 응, 자기, 내일 우리 부모님 만나니까 멋지게 입고 와야 해. 드디어 상견례를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말하기 연습도 좀 해야 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완벽하게 연습할게. 자기야,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알콩달콩 살자. 사랑해, 자기. 나도 그럼. 내일 봐. 남편은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다 못해 상견례까지 한다네요. 이것부터가 제가 알아보기 쉽도록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혀 밑을 노릇하고 있는데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연히 불처럼 세 사람을 조져버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갈 것처럼 쿵쿵거리며 심하게 뛰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상간녀가 떠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도저히 시댁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상간녀를 쫓아갔습니다. 상간녀가 도착한 곳은 참 웃긴 게요. 저와 남편이 사는 빌라 근처에 주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임신해 낳은 뒤 결혼하려는 대저택에 살면서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남편이 주변에 사는 여자를 만나 연애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었죠.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못난 자신도 같이 비난했어요.
그 집 앞에서 오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심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시댁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라는 간단한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 결심도 내리지 못한 채 시댁을 방문해야 했어요. 집안에 다시 찾아갔을 때 여전히 시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 계시는 시댁에 갔다고 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바로 용건을 말씀하셨죠. 야, 베란다에 감자랑 고구마를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보내신 걸로 보입니다만 한 달째 베란다에 썩고 있어요. 집안 농작물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제 집으로 택배를 보내시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택배를 보내셨어요. 아이 그래, 내가 휴가를 내고 시골에 다녀온 다음 날 받았어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감자를 엄청 무겁게 보냈어요. 난 손도 안 대서 내가 가져가세요. 철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그냥 내 집에서 정리만 하라고 생각하니 부모님은 제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결혼 생활이 어려운가 물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이루길 바라셔서 시어머니에게 직접 감자와 고구마를 보내신 것 같았는데 한 달 동안 베란다에 두고 있으니 감자 상태가 어떤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대로 보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말에 굳이 대답하지 않고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있는 감자가 있었습니다. 하수구 옆에 박스가 있었지만 조심스레 가져와서 테이프를 뜯고 상자를 열어봤어요. 역시 감자의 싹이 모두 자라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마도 크고 손상되지 않은 감자만을 골라서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속이 상한 감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뒤적였더니 몇 개의 감자 위에 신문지가 깔려 있었어요. 들어올리자 5만 원짜리 현금 뭉치가 보였고 너무 놀라 뒤적여보니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아빠의 필체로 쓰인 편지이고 아빠가 돈을 넣어 보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는 시어머니에게 전하는 글에 농사를 짓고 땅을 팔아 시댁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했다. 제가 무슨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많이 사랑해주라고 부탁하는 글을 보고 눈물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돈으로 채워진 상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다.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하여 마음이 아프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울고 있을 때 남편이 짜증을 티를 내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게 다가왔을 때 어머, 너 왜 우느냐? 뭐가 그렇게 속상한 거야? 아이야, 감자가 썩었으면 그런 것 아니야. 이게 뭐야? 편지인가? 보여줘봐. 그 여자는 아빠의 편지를 읽자마자 집어던지고 말았고 박스를 거실로 가져다 놓자 그 안에 튀운 감자들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현금 뭉치를 보고 환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눈물을 닦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봐봐. 돈이야, 돈. 와, 이게 뭐야? 왠지 이게 나한테 얼마야? 완전 노란 장인의 시어머니가 드디어 정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할 때 현금으로 보내주셨다고 보이네요. 장인의 시어머니는 정말 예외 없이 친절한 분이시네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사돈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군요. 언제 가서 땅을 팔아먹겠다 했더니 길게 보면 그렇게 팔 것이라고 하시네요. 돈을 모은 것 같은데 대충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엄마, 이사를 갈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가져갈게요. 내가 쓸 돈이 필요한데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은 화장실에 있으니까 저는 따로 뜯지 말아야 해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 장인이 땅을 팔면 너한테 큰 몫이 떨어질 건데 이혼해야겠냐?
바로 이혼하면 좀 아깝지 않겠어? 당분간 두 집 살림해야지. 잘만 하면 장인놈한테 몇 억은 뽑아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나 소원대로 사업할 수 있다고. 아, 그리고 새로 만나는 장인도 겁나 부자니까 뭐 이래저래 돈에 쌓아놓고 쓰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아싸. 아이고, 우리 아들 두 집 살림하려면 많이 바빠지겠네 아유. 그래. 이 돈은 우리 아들을 위해 엄마가 양보할게. 두 번째, 새 애기 부모한테 잘 보이려면 돈 좀 써야 할 테니 말이야. 대신 너 걸리지 않게 잘해야 한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난 후 확실히. 알겠습니다. 시모자가 저와 가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아주 처절하게 복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상간녀에게 돈을 쓸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바람난 상간녀에게 쓰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행위였기에 바로 각성하기로 했습니다. 싹이 난 감자 2개를 집어서 모자의 얼굴에 하나씩 던져버렸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감자는 두 사람의 코를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코를 훔치며 말했어요. 아, 이거 코피잖아. 야, 상대방 이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한테 감자를 던진 거였어? 네, 맞아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이에요. 어머님이 그 돈에 손대실 자격이 없어요. 너는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사장님이 나에게 널 잘 부탁한다고 선물로 준 거잖아. 이건 내 돈이야. 날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부탁을 받은 선물인데 너랑 이미 다른 여자를 생각 중이잖아. 그 여자가 이미 임신했으니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이 돈을 쓸 곳이 있다는 게 바로 그 상견례를 말한 거지. 어쩌지? 이미 알아버렸어. 아까 낮에 그 여자가 여기서 나가는 걸 봤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그 여자를 쫓아갔어. 우리 집과 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더라. 이제 너는 끝났어. 나는 이혼 소송만 할 게 아니라 그 여자와 너에 대해 가족들에게도 말해버리고 너를 시궁창 바닥에서 살게 할 거야.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여보, 당신은 다 알았단 말이구나. 아이고, 이젠 할 말이 하나 없네.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 그 여자는 나랑 아무 사이도 없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자야. 우리 동네에 사는 여자인 거 알았다고 했잖아. 여보, 그녀가 강요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자는 원래 오는 여자를 막는 것이 어려워 어쨌든 지금부터 연락을 끊을게 이별을 통보하고 끝낼 것이니 내 말을 믿어줘. 당신이 아이를 낳았다면 그래도 모른 척할 거야. 만약 그래도 부모님이랑 이를 알릴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자 남편이 머리를 숙이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너 왜 그러는 거니? 임신을 한 셈에 대해 어떤 대가를 해야 하는 거냐고. 우리는 널 버리려는 마음은 없어. 여기 편지에 써있는 사돈의 명령대로 우린 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거란 말이야.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그냥 버려도 돼. 아이를 낳으면 지우라고 하면 된다고. 새아가이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한 번씩 피우기도 해. 내 남편도 그랬고 많은 남자들이 실수한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을 하고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이도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어요.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여보, 내가 바람픈 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녀는 그냥 심심풀이로 땅콩으로 잠시 만난 거야. 요즘 당신이랑 나 많이 소통하게 지낸 걸 알지? 그래서 잠자리가 궁에서 만난 걸레 같은 년이라고. 아, 내가 당신을 버리고 그런 걸레한테 새 장가를 들고 애까지 낳고 살 거야? 여보, 나 정신은 똑바로 박힌 놈이야. 그런 년은 트럭으로 저도 안 갖는다고. 그래요. 저는 믿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당신과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보라면 제 화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뭔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눈을 의심케 하며 말했을 때 두 모자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제 부모님의 돈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인가 봐요. 전 양손으로 싹싹 닦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상간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시어머니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상간녀는 그냥 걸레처럼 연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으리라고 말하며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고 평생 충실하며 살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어요. 다짐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걸레로 비하하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관심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제가 목에 걸고 있던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어머니와 당신이 한 대화를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야기하자면 낮에 상대방의 집으로 가서 그녀가 저의 남편임을 알렸어요. 그 여자는 크게 놀라지만 당신의 아기를 어떻게 할지 막막해했어요. 그래서 방금 화장실에 갔다가 상황을 잘 설명해 줬어요. 영상통화로 진심을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의 애인이 화가 났다가요. 아마 노래를 찾아오지 않았겠지요. 건망증이 심한 걸까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가랑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핸드폰을 흔들며 놀렸더니 남편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손을 올리더니 미리 준비한 후추 스프레이를 눈에 뿌렸어요.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는데 눈을 비비며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개 같은 년, 어떻게 해야 해? 내 애인이랑 부모님도 왔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전쟁이야. 나는 누나가 깜짝을 안 하는 여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막말을 해도 상대방은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내가 2년에 이혼을 선언하고 걔한테 가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자기들 딸을 싱글맘으로 만들 거니? 시어머니는 놀랄 만큼 침착하게 이야기하더니 자리를 벗어나 제게 다가오시더군요.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려고 할 때 자세를 낮추시며 제 허리춤을 잡고 저를 넘어뜨리셨어요. 방심한 탓인지 제 몸이 쉽게 넘어가 버렸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로 튼 감자를 잡고 심호흡을 하며 던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빗나갔고 던질 게 남지 않았답니다. 바라카이 싸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손님인 어떻게 그리 강한지 제 몸 위에 올라타서 따귀를 날리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어둡게 변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중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올 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더니 계획대로 상간녀와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 같은 사람은 거대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풀스윙으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피를 흘리며 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상간녀 아버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린 나의 남편을 한 손으로 들어올려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상간녀 아빠는 이성을 잃어 그런지 남편을 뭉개진 떡처럼 납작하게 반쪽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 둘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시어머니를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머리카락, 둔부를 구분 없이 눈에 보이는 곳을 사정없이 갈겨댔답니다. 저는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이 모든 광경을 재미있게 구경했어요. 두 모자가 제대로 아작나는 것을 보니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결국 두 모자는 살려달라고 빌긴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 그리고 구걸하기도 했어. 이봐요, 사돈씨. 우리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새 얘기 그만하고
실은 아기를 생각하면서라도 결혼을 진행하자고요. 거기 서 있는 녀석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쫓겨날 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년을 불쌍하게 여기다가 도와줬는데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돈 같은 소리를 듣다니 정신이 나갔어. 나간 년아, 내놈 아들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내 손주를 지우겠다고 했지. 에구, 진짜 못된 년일세. 야, 너 같은 년이 내 손주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이런 인연관이 아들 새끼,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될 거라고? 속여서 내 딸을 임신시켜놓고 벌 받을 거야? 해주겠다고 하는 괜찮아요. 이거 듣지 마세요. 여기 있는 돈 가지세요. 이것으로 합의합시다. 5천만 원 받고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려고 잔머리를 아주 잘 굴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상대 여성에게 합의금으로 준다는 걸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상대 여성과 부모님은 시어머니처럼 어리석고 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박스 안에 있는 돈이 부모님 것임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알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더 채찍쳤습니다. 한참 후에야 상대 여성 가족이 주먹질을 그만뒀고 상간녀 아빠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아니었으면 제 딸을 이런 미친 녀석과 결혼시킬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아저씨, 그럼 함께 고소하러 갈까요? 저는 이혼 소송하고 그쪽은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함께 가보죠. 그놈 제가 반드시 콩밥을 먹이겠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제대로 된 위자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상간녀 가족들과 악수를 나누고 우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에게 보내주신 현금 박스를 들고 시어머니 집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제 발목을 잡았다. 하하하, 그 돈은 놓고 가세요. 그것은 내게 온 돈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돈에 미친 자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요.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그 모양인지요? 나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야, 네 탓으로 부자 사돈 집을 놓쳤으니 그 돈이라도 두고 가세요.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야, 회충약에도 끄떡없는 기생충이나 너희들. 기생충 모자와 잘 어울리는 시궁창으로 보내줄게요. 시궁창으로 보내도 상관없으니까요. 돈만 두고 가며 저는 발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주둥이가 다치고 눈꺼풀도 다쳤습니다. 그렇게 형벌을 받고 시어머니 집을 나왔고 곧 나누다 가족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겠다고 확약했지만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혼인유사 간음죄는 사라졌으니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위자료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정말 이상합니다. 상간녀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몇 주 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과 신혼집 그리고 시댁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자료를 겨우 갚았습니다. 크게 망하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괜찮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수가 된 남편은 오토바이 한 대를 사서 배달 알바로 전전긍긍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대출금 등으로 인해 목돈을 벌기 위해 불법 사설 토토에 관여했습니다. 업체에서 자금 담당 알바를 하다가 경찰에 걸려 말았어요. 도박을 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 업체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바로 구속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만끽한 뒤 도시 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 땅을 팔지 않고 전적으로 물려줘서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몇 달 동안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 바로 처절하게 시궁창에서 썩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아가 잘 지내니? 나다. 니 시애미, 시어머니, 무슨 일이야? 내가 당신 아들이랑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새 예격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뭔가요? 설마 또 돈 달라는 미친 소리 하려고 했어요? 아니다. 세아가 그냥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사실은 내 아들이 감옥에 갇혀 혼자 지내야 돼서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하치금은 너무 그리웠구나. 세아가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했어. 날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무슨 계획인지.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으려고 화를 냈습니다. 용서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은 평생 그 지하방에서 썩어갈 거야. 아니, 얼마 가지 못해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을 걸 두고 봐. 하늘이 존재하고 있으니 천벌 받을 각오하라고 그래. 난 천벌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세아가 그네 부모님이 보내줬던 감자와 고구마가 생각나는구나. 혹시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니? 감자 밑에 돈을 좀 깔아서 말이야. 역시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 타령하려고 전화를 준 거였습니다. 이 화사나 노망난 노친네야. 언제까지 그렇게 사려고 해? 시어머니는 곧 자기 원래 목소리로 바꿨어. 그때 너 아버지가 준 돈, 내 돈이야. 그 돈을 다시 내게 보내주면 좋겠어. 지금 아들은 감옥에 있고 나는 몸이 아파서 돈 버는 일을 못 할 거라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할 돈이 없으니 2년이야. 내 돈을 돌려달라는 거야? 아이고, 미친 노인 같아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 듣기 좋은 소식이 들렸네. 잠깐, 할머니. 돈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 지옥방에서 썩어 죽어서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무례하게 전화를 끊었어. 근데 얼마 후에 남편이 벌을 받아 감옥에 간 것보다 더한 벌을 시어머니가 받게 됐어요. 지하방에서 혼자 가난하고 외롭게 살던 중 배가 고파졌어요. 어디서 주운 건지 감자를 가져와서 끓여 먹었죠. 그런데 한 번도 감자를 끓여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는 싹이 든 남자를 먹어도 문제없는 줄로 알고 꾸역꾸역 다 먹어치웠어요. 싹이 자란 감자에는 독이 있는 건 다 아시죠? 시어머니는 솔라닌과 차코인이라는 동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무지개 다리를 건너 지옥으로 떨어졌답니다. 감옥에서 수감 중이던 남편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자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론 나도 다른 사람들과 통화 중에 알아보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시모는 절차 없이 곧장 화장됐어요. 채 어딘지 모를 산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돈을 심하게 밝히다 저와 부모님을 하찮게 여긴 두 모자의 최후는 이렇게 최악으로 끝났네요. 속이 후련한 복수인가요? 나중에 남편이 감옥에서 출소하면 또한 벌 받을 거라 믿지 의심치 않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겠으면 피눈물 흘려야 정상이니까요. 저는 농부로 일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저처럼 농사를 짓는 남자와 말이죠. 우리 부부는 매일 채널을 틀어놓고 농사를 짓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일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줄이도록. 만약 재미있게 들었다면 댓글로 응원과 위로의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